2012년도와 2021년도까지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2012년도 시점입니다. 이때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집값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2012년도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때 하우스푸어도 나오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일본 따라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집을 갖고 있는 그런 거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시점이 2012년도 시점과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출범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는 2007년도 시점에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이때 가단 택지 지정으로 인해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150만 채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대 80만 채 그리고 분양으로 7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세웠습니다. 세곡지구와 내곡지구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주택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이렇게 보금자리 주택을 공공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쌓여갔습니다. 2007년도에 17,000호, 2011년도에 43,000호가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미분양도 쌓여가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 하우스푸어가 가장 강하던 시점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목표하에 분양형,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정부에서 7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20만 호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년에 7만 호씩 공급을 해서 3년 동안에 21만 호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20만 호 축소라는 부분은 결국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급 계획이 강제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서면서 빚내서 집 사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시점에는 부동산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었지만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24일에는 주택담보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다. LTV 50%를 70%로 DTI 50%를 60%로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2014년 9월 1일에는 공급 축소와 수요 촉진이라는 그런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를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택지개발 촉진법인데 이 부분을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라는 것은 앞으로 신규 택지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여야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는 무산되었습니다. 또 하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가 됩니다. 재건축 연한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재건축하는 지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재건축 활성화 대책으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를 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임대주택이 짓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시공사에서 수익을 그만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수요냐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결국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보면은 공급이라기보다는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멸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그 주택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하나의 어떤 정책이라고 본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아우 아파트가 붕괴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시범 아파트라고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 진단을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기존의 구조 안전성을 40% 보던 것을 20%로, 주거 환경을 15% 보던 것을 40%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참여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구조 안전성 통과율이 10%였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90%가 될 정도로 그만큼 재건축 쪽으로 활성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분양가를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시공사들이 수익이 덜 나기 때문에 공사를 덜 진행하던 부분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신도시는 더 이상 없고 택지 지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하게 됩니다. 대출도 완화시켜주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정책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종부세를 만들었던 김수현 씨가 경제수석으로 가면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나왔던 정책은 LTV를 70%에서 60%로 내리는 그 정책만 나왔을 뿐 다른 별다른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큰 정책이 없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주게 됩니다. 해서 주간 0.2% 상승해서 연간 10% 상승을 하는 그런 부동산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2017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다 보니까 2017년 8월 2일 날 종합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당시에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씨가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빈네스 집사자와 문재인 정부 때의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 완전히 극과 극의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2017년 8월 2일 종합대책은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고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요건을 강화시킵니다. LTV 60%이던 것을 40%로 이렇게 대출을 줄이다 보니까 투자하는 부분들이 대출에서 갭투자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출 같은 경우에 건당 하나이던 것이 세대당 한 건으로 대출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에 양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부터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팔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가점제 100%가 나옵니다. 이 가점제 100%가 추후에는 연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의 재건축 활성화가 문재인 정부 때는 초과이익 환수제나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스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새롭게 도입되는 게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거주 여건이 주어지게 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를 했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2017년 8월 2일 대책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는데 2017년 12월 13일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옴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가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에 대해서 전혀 혜택이 없었는데 8년에 70%를 준다든지 거주주택 비과세 또는 취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이 되면서 결국은 갭투자 전성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출은 묶어놓고 갭 투자를 유도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도에 전국 상승장을 만드는데 가장 주요했던 부분들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전국의 상승장으로 인해서 2018년 9월 13일 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세율도 높이고 세부담 상한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 같은 경우에 세부담 상한이 150%였던 것이 금액에 따라서 최대 300%까지 높여주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요건도 강화를 하고 종부세가 다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또한 청약 로또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청약 로또의 시대와 가점제 100%를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청약 점수가 높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다 자녀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청약을 가입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혜택은 40대 후반 50대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높은 가점을 받기는 젊은 층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연끌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소득령 154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쪽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4년 단기 임대에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거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갭 투자가 굉장히 성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9년 11월 1일 대책을 내놓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를 하게 됩니다. 9억 초과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해소를 하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이렇게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소를 했지만 민간기업인 서울보증보험은 해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을 이용을 해서 전세대출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월 1일의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2019년 12월 16일에 종합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이 9억 이하에는 40%, 9억에서 15억까지는 20%, 15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고 실수요 요건을 강화합니다. 종부세율도 인상을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강화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거주를 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조특법 154조도 개선을 해서 거주 요건을 넣게 됩니다. 분양권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게 되고 양도세율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중과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고 분양권도 양도세율을 높이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게 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명서류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거래신고도 실거래신고 60일에서 30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또한 19년 12월 16일에 나온 시점은 고가주택 기준을 그전에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기준 9억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해서 여기에 공시가격도 꽤 많이 높이고 이런 시점이 2019년 12월 16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가 막히다 보니까 법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20년 6월에 법인을 규제하는 정책도 나오게 됩니다. 2020년 7월 10일 시점에는 이 부분들도 신탁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많이 납세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신탁재산제 납세자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20년 7월 30일에 주택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2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충분히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잡을 수 있었던 부동산 가격들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든지 소득령 154조 등 군데군데 어떤 허술한 부분을 남겨놓음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